네, 역사로 읽는 우리 과학기술 11주차 강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2교시 2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민족의 무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무기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또 이 화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개발이 돼서 그래서 전파가 됐는지 그 부분 같이 이제 살펴봤고요. 또 이 화약을 통해서 화약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무기는 어떠한 형태, 즉 화기는 어떠한 종류가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어떠한 이제 그 무기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됐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한번 살펴봤고, 특히 화약과 관련해서 화약의 그런 어떤 이제 반응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최무선에 의해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약이 개발이 되게 되는데요. 원나라의 이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화약 제조 기술을 갖다 이제 익히게 되고, 그래서 화통도감이라는 것을 왕에게 건의해서 그래서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침략을 해서 그래서 약탈을 갖다가 자행하고 그랬었던 왜구를 갖다 물리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화약 개발한 최무선 장군이 개발한 그 화약을 이용해서 왜구를 물리친 이제 그런 얘기, 또 그리고 주화가 어떻게 개발이 됐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무기 형태인 주화에 대한 그런 이제 영상을 갖다 이제 같이 봤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최무선 장군이 결국은 왜구를 물리치기 위해서 이 주화라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또 그들을 갖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물리쳤었던 소위 심포라고 하는 데서 싸웠었던 심포대첩과 관련해서 화약이 어떻게 쓰였는지 같이 한번 또 영상 보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약이 바꾼 전쟁 진포대첩. 고려말 왜구들은 500여 척의 외선과 함께 진포로 내치. 고려 조정은 100척의 수군을 급파 대규모 해전이 발발한다. 왜구는 전라도 진포를 무차별 공격. 500여 척의 외선과 100여 척에 불과한 고려 수군의 대치. 하지만 고려는 화약 무기를 이용해 500여 척의 외선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둔다. 승리를 거둔 고려의 비밀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고려 최초의 화약 무기 주화. 최무선이 발명한 주화는 화약의 추진력으로 멀리 날아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형 무기. 고려는 원거리 작전의 핵심 무기 주화로 승전고를 울릴 수 있었다. 네, 이렇게 진포대첩이라고 하는 것이 주화의 그런 이제 역할에 의해서 주화를 갖다 활용함으로써 왜구를 갖다가 크게 물리칠 수 있었다. 500척이 침략을 해왔는데 100척으로 물리쳤다는 그런 이제 아주 그 역사에 남는 화약이 바꾼 최무선 장군에 의해서 개발이 된 화약이 이렇게 위력을 떨쳤다라고 하는 부분 같이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화를 갖다가 더 개발을 해서 세종조에 개발을 해가지고 더 멀리 나가고 또 한 번에 여러 발을 갖다 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또 이제 개발이 되게 되죠. 바로 그게 신기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과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했었던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신기전, 귀신 같은 기계 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이 무기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담겨 있었다. 굉음을 뿜으며 솟구쳐 날아가는 화살. 동력 장치에 의해 발사되어 관역에 꽂히는 신기전. 신기전의 정체는 로켓 무기였다. 왜 로켓일까?
현대와 왜 같을까? 화약이 타면서 만들어지는 연소 가스가 뒤로 이제 분출이 되는 그 반작용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이제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조나 또는 비행 원리나 모든 점으로 봤을 때 신기전하고 또 현대의 로켓은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산화 신기전은 획기적인 개념의 무기로 2단 로켓 구조를 가지고 있다. 즉 로켓 속에 또 하나의 로켓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비행 중 화약이 터지면서 불을 흩어뜨려 살상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병기 도서는 통, 지화, 소발화로 이어지는 2단 로켓의 구조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단 로켓인 약통의 연소가 끝나면 2단 로켓으로 이어지는 점화선에 불이 붙어 2단 로켓이 발사되고 이 로켓이 목표물에 날아가면 소발화가 폭발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한편 대신기전은 약통 앞부분에 한 개의 폭탄이 장착되어 목표물을 타격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두 신기전은 규모는 비슷하지만 구조면에서는 산화 신기전이 더 앞서 있다. 먼저 산화 신기전보다 단순한 형태의 대신기전부터 쏘아보기로 했다. 불을 붙일 수 있는 점화선을 연결하고 최장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각도인 45도에 맞춰 대신기전을 설치한다. 드디어 점화선에 불이 붙었다. 몇 차례의 실험 결과 대신기전의 사거리는 약 1k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의 탄도미사일과 같은 대신기전은 최대 3km까지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산화 신기전 역시 직접 쏘아보았다. 중간에 한 번의 폭발 이후 작은 2단 로켓이 발사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결국은 세종대랑 똑같은 형태로 복원하는데 성공을 했고 이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신기전 같은 경우는 뭐 준비하고 이제 실험하고 하는데 한 2, 3년 정도 걸려서 결국은 이제 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기전, 세계 최초의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신기전을 갖다 이제 재현한 그런 영상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기전도 어떻게 쏠까? 저 지금 하나만 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신기전의 종류는 이 발사체형 보기로서 소신기전, 중신기전, 그리고 대신기전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됩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듯이 산화 신기전까지. 예, 소신기전의 경우에는 대나무 길이가 약 한 1m 정도 됐었다고 해요. 그리고 구조는 폭발형 원통은 없는 형태였어요. 특징은 단순히 화약의 힘으로 날아서 살상하는 대인용으로 이제 쓰인 거고, 한 번에 약 한 100발 정도의 소신기전을 갖다가 화차에다 설치를 해서 그래서 이제 쏘은 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고요. 중신기전의 경우에는 대나무 길이가 한 1.3m 정도, 3cm 정도 더 길죠. 소신기전보다도. 대형 신기전의 한 3분의 1 크기. 그 대형 신기전은 더 큰 거예요.
구조는 거의 대형 신기전과 비슷한데 발사는 화차에 설치해서 한 40발 정도가 동시에 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크기가 크니까 화차에다 설치를 하더라도 그런 형태고요. 특징은 대규모 수량의 중신기전이 일제히 발사된 후에 목적지에 이제 거의 이르게 되면 동시에 2차 폭발이 일어나는 그러한 이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폭발력이 더 센 거죠. 그렇죠? 미리 폭발을 해가지고 날아가서 그래서 폭발하지 않고 그냥 뭐 사람에게 꽂힌다라든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소신기전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날아간 연후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폭발을 하니까 그 화약의 폭발력에 의해서도 사람들에게 상해를 갖다 입힐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적에게. 이런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신기전, 산화신기전을 들 수가 있는데 대신기전은 대나무의 길이가 5m예요. 엄청 크잖아요. 그쵸? 5m면. 거대한 원통 추진체와 폭발동이 이제 여기는 이제 달려 있고요. 사거리가 약 한 900m. 그러니까 거의 1km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해전에서도 썼을 법한 그런 거죠. 특징은 발사체 자체가 거대하기 때문에 단발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만 대형 폭발동에 최대 3kg 정도의 화약을 갖다 장전을 갖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파괴력을 갖다 이제 지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산화신기전은 크기는 대신기전하고 이제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큰데 저렇게 큰 녀석을 날리려니까 포기하기 굉장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떤 이제 적을 갖다 이제 살상을 시키려니까 또 포기하기의 힘으로 더 이제 2차 폭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구조가 약간 달라요. 이 산화신기전의 경우는 대신기전 약통의 윗부분은 이제 비우고 오히려 그 대신에 지화통, 소발화통을 갖다 이제 묶어가지고 그래서 2단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더 멀리. 그래서 세계 최초의 2단 로켓 구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는 유럽보다도 한 80년 정도가 빠른 그런 이제 발명, 개발, 그런 이제 역사를 갖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제 신기전의 재원은 뭐 이 당시에 이제 기록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신기전, 중신기전, 그리고 대신기전. 대신기전의 거의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신기전은 1.1m, 중신기전이 1.4m, 아까는 1m 내외라고 그랬죠. 중신기전이 1.3m 내외라고 그랬으니까 요거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확인을 해보면 1.1m, 1.4m. 사거리가 소신기전이 150m, 중신기전은 200m. 발화통, 탄두가 소신기전은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화살의 역할만 한다고 그랬고, 중신기전의 경우는 장착이 되어 있어요. 특징은 화차를 사용해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저거를 갖다 이제 한 번에 연발로 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소신기전 같은 경우는 100발을 한 번에 쏠 수가 있고요. 연발로 계속 나가는, 한 번에 그냥 100발이 샥 나간다기보다 다다다다 하고 계속 나가는 거죠. 중신기전 같은 경우가 이제 40발, 3, 40발, 그런 정도. 대신기전의 경우에는 5.5m. 그리고 산화신기전은 5.3m 길이가. 사거리가 450m로 거의 이제 비슷하죠. 이제 발화통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대신기전의 경우는 탄두에 철가루를 포함하고 방화 및 위협용으로 위협하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였고요. 산화신기전도 마찬가지 방화 및 위협용인데 이런 2단 추진체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요것을 이제 소신기전이나 중신기전 같은 경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씩 쏘는 것이 아니라 연발로 이렇게 이제 쏠 수 있게 해서 하기 위해서 이제 장착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화차예요, 화차. 조선시대의 다연장 발사 무기로 수레 위에 신기전 또는 총을 수십 자루 장치를 하고 이동이 손쉽고 한꺼번에 여러 개의 총이나 또는 이 활을 갖다가 신기전을 갖다 쏠 수 있게 한 그런 이제 무기예요. 1409년 조선 태종 때 최해산이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최해산 화차라고 이제 이렇게 그 이름을 지었는데, 최해산은 최ум선의 아들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문종 화차는 1451년에 사전 총통 50개 또는 중신기전 100개를 갖다 장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화차이고요. 변희중 화차는 이 변희중이라는 사람 분이 이제 개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변희중 화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진왜란 때 변희중이라는 분이 문종 화차를 갖다 개량해서 문종 시절에 그쵸? 저기 나왔었던 그런 화차를 개량해서 제작을 하고 총통기에다가 40개, 40개의 승자 총통을 갖다 설치를 해서 그래서 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한 화차예요. 중세 장갑차 형식과 원시적인 기관총의 결합 형태로 행주대첩 때 이 바로 변희중 화차라는 것을 쓰였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진짜 장갑차가 뭐예요? 적으로부터의 공격은 막을 수 있는 방책이 되어 있고 우리는 쏠 수 있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런 형태로 이제 변희중 화차가 활용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요게 이제 바로 뭐냐면은 충남 서산에 있는 해미읍성 거기 가면은 전시가 되어 있는데 신기전을 갖다가 쏘게 되는 그런 화차예요. 신기전기 화차. 이렇게 이제 신기전기 화차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변희중 화차예요. 이거는 이제 안국 콘텐츠 진흥원에서 여기 가운데 회색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게 보이죠, 그렇죠? 총고예요, 총고. 그래서 안에다가 청포를 갖다 장착을 해서 저기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예요? 그 안에서 이제 총을 갖다 이제 쏘는 사람은 이렇게 밖에 방책으로 확실하게 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그런 이제 폭발력의 무기가 아니면은 자기는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바로 이게 이제 변희중 화찬인데요. 요것에 대한 영상 전쟁 보시겠습니다. 행주대첩. 변희중 화차입니다. 1593년 2월 조선군과 명군의 반격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일본군. 권율은 일본군을 막기 위해 행주산성에 진을 쳤는데 행주산성을 포위한 왜군은 무려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권율 장군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조선군 2,800여 명, 왜군 3만여 명. 그러나 권율은 아군에게 유리한 지형을 선점했고 조총보다 뛰어난 화차로 일본에 맞섰다. 결국 큰 승리를 거둔 행주대첩. 승리를 가능케 한 화약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강한 화력의 변희중 화차. 화차를 개량해 만든 변희중 화차는 세 방면에 총통기를 둘 수 있고 사방으로 방호벽, 관측 구멍이 설치돼 있어 내부에서 조준 및 발사하는 탁월한 무기. 변희중 화차는 행주대첩 승리의 핵심이었다. 네, 이렇게 화약을 이용해서 또 거기에다가 이제 총통도 장착을 하고 그리고 화차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이게 장갑차죠, 장갑차. 그야말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 시에 활용이 됐다. 특히 임진왜란 그 시절에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총통류로는 이렇게 다양한 그렇죠? 천, 지, 현, 황. 그렇죠? 천자총통,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이라고 하는 이런 다양한 유형의 그 총통들이 또 개발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이러한 천자총통부터 시작해서 각 총통들은 거북선에 장착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활용되게 됩니다. 발사물은 장군전이라고 하는 저것도 이제 화차 비슷하게 생긴
저기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이제 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저 완전히 로켓을 장착해가지고 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자주포 이런 거를 갖다 이제 보는 것 같은데요. 화약량도 대장군전 같은 경우는 제일 크기 때문에 30량씩이나, 장군전이 20량, 철환, 현자총총 같은 경우는 이제 철환을 갖다 이제 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4량, 황자총통, 3량. 그리고 준비구역이 충분한 그런 이제 공간을 갖다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각 종류의 총통들은 거북선에도 장착이 돼서 그래서 요게 힘을 갖다 발휘한 것이 바로 뭐냐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척을 갖다 찾아가지고 이제 부하 중에서 한 척을 또 찾아서 갖고 오죠. 그래서 13척이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대첩을 갖다 이루는, 일본군을 갖다 크게, 일본 수군을 크게 부수는 명량 대첩에 이게 이제 활용이 되게 되는 것이죠. 명량 대첩 같이 한번 어떻게 활약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약이 바꾼 전쟁 명량 대첩. 지난 정유년에 전선 300여 척을 거느리고 원군이 한산도에서 패망하여 10척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통솔하여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597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자 모함을 받던 이순신은 삼도수군 절제사로 복직된다. 9월 16일 한산섬을 지나 남해안 일대로 침입한 왜군. 이순신은 13척의 배로 일본 수군 130여 척과 대치했다. 좁은 바닷목과 물의 흐름을 이용한 이순신, 그리고 수많은 대용 화포로 무장한 거북선이 등장한 결과 왜군 18,000여 명이 전사하며 조선은 큰 승리를 거둔다. 명량 대첩을 승리로 이끈 화약무기 천자, 지자, 현자총통. 천자총통과 지자총통은 적선 파괴와 적군 살상에 효과적이었다. 무게 296kg, 사거리 약 1.6km인 대용화포 천자총통, 무게 92kg, 사거리 약 1km의 지자총통. 긴 사거리와 강한 파괴력으로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리고 거북선 용머리에 위치한 현자총통, 무게 38kg, 사거리 약 2km의 대용화포로 적선을 향해 철환을 발사하며 전진할 수 있었다. 먼 거리 명중이 가능했고 또 적과 가까울수록 더 큰 파괴력을 발휘했던 대용화포. 조선 수군의 핵심 무기 대용화포는 우리 바다를 지켜낸 최강의 병기였다. 네, 이렇게 천자총통을 비롯해서 지자총통, 현자총통, 황자총통 이런 것들이 우리 임진왜란 때도 조선수군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거북선에, 사실은 거북선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판옥선에 장착이 돼가지고 이제 활용이 됐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거북선의 과학 같이 배웠는데 거북선이 실질적으로 이 수군의 전쟁 시에 많이 활용이 됐다? 최대 3척이 건조가 된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어디에서?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하면서 다 가라앉았어요, 사실. 거북선은. 그 이후에는 이제 판옥선을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뭐 그런 정도로 우리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또 우리 무기로는 조선시대 때 이런 무기까지 또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시한폭탄형 무기. 오늘날로 치면 째깍째깍째깍 시간이 지나면 터지는 그런 시한폭탄형 무기가 개발이 됐는데요. 바로 뭐냐면 비격진철례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위에서 아래로 굴려보내거나 적당한 곳에 내려놓은 다음에 이제 몰래 가서 내려놔야 되겠죠. 그리고 심지에 불을 붙이고 나서는 이제 피하는 그런 방식이거나, 또는 완구라고 하는 것은 저
이 철 구루댕 있는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 이제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쏠 수 있는 그런 이제 총포인 거죠. 그걸로 날려보내서 일정 시간 경과 후에 폭발하는 원시적인 시한 신관을 설치한 그런 이제 무기인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터지는 그런 이제 무기인데요. 임진왜란 당시에는 2차 경주성 전투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임진왜란 때 왜군이 가장 두려워하던 그런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 가장 두려워하던 무기 중에 하나일까요? 이게 처음에는 뭔가 쇳덩어리 같은 게 날라와가지고 딱 떨어졌는데 이게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뭐예요?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한폭탄처럼, 그쵸?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터지니까 이게 뭔가 하고서 왜구들이 와가지고 구경하는 사이에, 많이들 와가지고 구경하는 사이에 거기서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수십 명씩 죽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뭔 괴물인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비격진천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맨 밖에는 철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두툼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연결되는 심지를 뽑을 수 있는데 그 안에는 대나무통이 장착이 되어 있고 거기 대나무 약통에 전부 화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화약과 진흙을 갖다 같이 섞어가지고 그 안에는 또 뭐를 갖다가 이제 넣어놨냐면은 쇠 조각들을. 그 저게 터지면서 쇠 조각이 밖으로 튀어나가면은 이 살에 꽂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해를 갖다 이제 입히는 거죠. 임진왜란 때 이 만화로 그려놨잖아요, 그렇죠? 일본군 진영에 이제 우리가 쏘아온 그런 이제 이 비격진 천래가 탁 날아가요. 이게 뭐지? 떨어졌어요. 툭 떨어졌어요. 이게 뭐지? 장난감인가?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많이들 이게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구경을 하고 있는데 뻥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살상용으로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됐다라고 하는 적진을 함락시키기 좋은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장손이라고 하는 분이 개발을 한 그런 이제 무기이고요. 화포식 언해라고 하는 여기에 이 무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요 사진이 비격진천래 실질적으로 요 대완구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중완구인데 요 사진은 요걸로 이제 발사를 시키는 거죠. 저 안에다가 화약을 갖다 집어넣고 앞에다가 해서 그 추진력으로 날아가는데 그런 여기서 쏠 때 저게 터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이렇게 철로 만들어져 있고 일단 날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목표물에 도착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터지는 거예요. 저거는 이제 철로 만든 형태의 화약이고 두 번째는 그냥 단순하게 돌이에요, 돌. 저거는 쏘면은 날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일본 수군 같은 배는 부딪혀가지고 깨트릴 목적으로 저 이제 이 중앙으로 이제 쏜 그런 형태인 것이죠. 비격진천래의 구조와 사진을 갖다 이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임진왜란 당시에 그럼 비격진천래 어떻게 활약을 했을까요? 어떻게 작동을 했는지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에서 비격진천래를 성 안으로 발사하여 진 안에 떨어뜨렸다. 적이 그 제도를 몰랐으므로 다투어 구경하면서 서로 밀고 당기며 만져보는 중에 조금 있다가 포가 그 속에서 터지니 뭔가 천지를 진동하고 새 조각이 별처럼 부서져 나간다. 이에 맞아 넘어져 죽사한 자가 20여 명이었는데 온 진중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신비스럽게 여기다가 이튿날 드디어 성을 버리고 서생포로 도망하였다. 비격진천래가 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솔직히 이게 좀 과장이 좀 있어 보여. 포탄 한 방에 성을 포기했다고? 일본 쪽 자료를 보면 결코 과장은 아닌 것 같아. 정원위력이란 책에도 당시 상황을 정리해놨어. 스스로 폭발하여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쇠조각이 깨어져 별처럼 쏟아지니 이에 맞은 자는 곧 죽었고
맞지 않은 자는 쓰러졌다. 우리 군대는 비격 진천내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까닭에 놀랍고 신기하게 여겨 서생포로 돌아왔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지. 첫째, 이 무기는 그때까지 나오지 않은 신무기였다. 둘째, 이 무기는 지연신관을 장착했다. 셋째, 현대의 장렬탄과 비슷한 폭발 형태다. 그러네. 이 왜군도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굉장히 신기해가지고 모여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터지는 지연신관을 장착했다는 건데, 당시에 어떤 원리로 이런 지연신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거지? 속이 비어있는 비격진천내가 있으면 우선 빙철이라는 파편을 넣어. 그리고 목곡과 두통을 넣어. 가운데 있는 목곡이 바로 지연신관 역할을 하는 건데, 목곡은 나선형으로 홈이 파져 있어. 여기 심지를 담는 거야. 기록에 따르면 늦게 터트리려면 15번, 조금 빨리 터트리려면 10번을 가보란 말이 나와 있어. 그리고 측면에 있는 화약 구멍으로 화약을 집어넣지. 그런 다음에 심지 2개를 빼고 뚜껑을 돌리면 발사 준비가 끝나지. 그런 다음에 완구에 넣고 심지에 불을 붙이고 완구를 발사하면 끝나. 목곡이 지연신관이라는 건 이해하겠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심지를 2개나 뽑은 거야? 바로 그 부분이 기존 비격진천내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 다른 부분이야.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게 바로 비격진천내 뚜껑의 발견이야. 고창에서 발견된 11점의 비격진천내 중에서 딱 한 점에서 뚜껑이 있는 비격진천내가 발견됐어. 문헌 기록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실물로 확인한 거야. 오, 그래? 이건 우리보다 직접 비격진천내를 씻고 뜯고 맛보고 있는 허일걸 학예사에게 듣는 게 더 정확할 거야. 많은 분들이 비격진천내에 대해서 영상이나 미디어로 많이 봐왔기 때문에 뻔히 아는 구조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실제로는 뚜껑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현재까지는 유물 수량도 작고 뚜껑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상태도 없었기 때문에 이 뚜껑의 발견이 이 고창 무장업정에서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중앙에는 이 손잡이 꼭지가 있고요. 양쪽 측면으로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이 구멍이 2개가 있다는 것은 심지가 2개 들어갔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구멍이 2개라고 심지가 꼭 2개이냐, 하나는 그 산소 구멍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제가 받아봤는데요. 뚜껑이 들어가서 돌려 담그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패킹의 역할이 있지만은 당시의 패킹 기술이라는 것이 뭐 산소 구멍을 따로 둬야 될 정도인가는 저도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리고 심지 구멍을 2개 둔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 심지가 이 구멍으로 들어가서 이 2갈래가 만나서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전에 불발탄이 좀 있었겠죠. 심지가 타들어가다가 꺼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빈번했겠죠. 중대형 화포의 심지 구멍이 2개인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가 꺼지거나 했을 때를 대비한 거지. 심지 2개로 만약을 대비했다고 보는 게 더 타당할 듯해.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대포가 등장한 이후에 포탄은 거의 대부분 쇳덩어리 아니면 돌덩어리였잖아. 아니 그런 와중에 이런 장렬탄 같은 걸 만들어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 아니야? 이게 수류탄처럼 온 천지사방으로 터지는 탄은 아니었어. 팍 터지는 게 아니었어? 장렬탄 아니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전체가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사람을 죽이거나 하는 거는 또 아니었죠. 위와 아래가 또 측면이 두께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것의 이유는 측면에 이렇게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채플릿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측면을 조금 더 얇게 만들었고요. 이 측면을 얇게 만든다 보니 적진에 도착해서 팡하고 깨지면은 주로 측면이 깨지거나 2조각 내지는 3조각 정도로 깨지고 이 안에 있는 빙철이 튀어나가면서 살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화약의 양의 폭발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3cm 정도 되는 두께를 산산조각 낼 수는 없죠. 그게 이때까지 좀 비격진천내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난 이 비격진천내는 수류탄처럼 산산조각 나면서 빵 터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만. 현재 발견된 깨져있는, 그러니까 폭발한 비격진천내들을 보면 전부 2조각 내지 3조각이 다 있는 걸 보면 박이 쪼개지듯 이렇게 갈라지면서 옆으로 터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뚜껑의 금속의 조직을 분석해 보니까 이 본체와는 다르게 단조로 만들었다는 거죠. 완구의 폭발력, 또 떨어졌을 때의 압력 이런 것들을 견뎌야 하는데 이런 정도의 크기라면 이 안에 들어가려면 또 단조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단단하게 막아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 첫 번째로 대왕구에서의 발사 압력을 견뎌야 했고, 두 번째로 땅에 떨어졌을 때의 충격력도 버텨야 했어. 그러기 위해선 강도를 확보해야 했고, 쇠를 두드리는 단조가 가장 적합한 구조였을 거야. 아, 이게 뭐 겉으로 보면 볼링공처럼 생겨서 굉장히 좀 단순할 줄 알았는데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만들었구만. 그렇지, 무조건 실험이었겠지. 수많은 시행착오, 어쩌면 피를 흘렸을지도 모르지. 그런 난관을 겪고 적정 두께를 찾아내서 만든 게 비격 진천내야. 야, 진짜 대단하네. 아,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비격 진천내가 완전히 우리만의 독자적인 무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 이건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하는 건데, 중국 금나라 시절에 진천내라는 무기가 개발된 적이 있어. 그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현재까지 팩트를 말씀드리면 중국의 진천내는 분명히 있었던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포장 이장손이 그것을 모방하여 만들었다라는 기록도 있고, 진천내라는 건 분명히 있고, 진천내 같은 경우는 주로 땅에 묻어서 심지를 길게 빼서 지뢰처럼 이렇게 폭파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던지거나 병력거를 이용하거나 이런 방식인데, 우리는 완구를 몇 도로 날려보냈다, 우리는 쏘아서 날리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중국의 진천내가 어떤 형태로 남아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중국에 출장을 가지 못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상을 중국에 있는 연구진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왜군들을 벌벌 떨게 만들 정도의 무기였는데 그 이후에는 활용한 사람들이 없었다, 이런 말이 왜 나온 거야?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무게 20kg이 넘어가는 포탄을 사람의 힘으로 굴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즉 완구라는 발사기가 필요했고, 이 자체만으로도 이동이 쉽지는 않았어. 결정적으로 이건 기습용 경기야. 상병력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자료들에 나오는 기록들을 좀 조합해서 보면 기습 공격, 선제 공격, 선제 기습 공격으로 사용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무기 자체를 서로 맞대응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는 이 무기를 또 심지를 붙이고 시간을 생각하고 하기에는 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현재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기습적인 선제 공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실록에 나온 기록처럼 그 이후에는 아예 만들거나 사용하지 않았던 거야?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2018년 고창 무정센터에서 11점의 비격 진천내가 나왔어. 그런데 그 출투층이 19세기였다는 거야. 게다가 발견 장소는 당시 군사 훈련장터, 무기창고 건물터였다는 거야. 그래? 임진왜란 때 만들었던 걸 그때까지 보관했을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새로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때까지 군용 장비로 등재돼 있었다고는 주장할 수 있어. 야, 이게 뭐 고고학이나 역사 연구가 이런 재미가 있네. 그러니까 발굴된 유물을 가지고 추론을 하고 이 가설을 세우고 맞춰오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하구만. 자, 그럼 인사할까? 전 환장, 전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비격진천내와 관련해서 진주박물관에서 영상을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나서 2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